세종대왕의 조세개혁은 재위 26년 만에 실시하고 전면 시행에는 45년이란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지금도 세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데 세종대왕께서는 공정한 조세개혁을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430년에 5개월 동안 17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손흥민이 이 700억을 영국에서 쓰겠다고 결심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영국 국민들이 봤을 때 북부 유출 등 트집 잡을 가장 큰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한국 국적 선수인데도 영국에서 벌었으니 70%를 영국에서 쓰겠다.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그저 한국 스타들을 선망하고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제적 존경을 받아야 혐오와 비난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세무사의 원경희 회장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세금 이야기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저는 가장 닮고 싶은 역사 속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 단연 세종대왕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세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조세정책의 기틀과 그 리더십에 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즉 한글을 만드셔서 지금 우리나라를 K-팝, K-드라마, K-컨텐츠 등 K-한류로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세계를 이끌도록 하셨지만 이외에도 세종대왕은 재위 초부터 공법이라는 세법을 구상하셨습니다. 1430년에 토지 1결에 쌀 10마를 받는 법안의 제정에 대하여 그 당시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17만 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57%가 찬성하고 43%가 반대를 했으면 지금 같아서는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백성들이 주장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즉시 시행하지 않고 더 연구하였습니다. 이후 전제 상정소를 설치해 많은 연구를 하며 1444년에야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의 세법인 공법을 마련하였고 1444년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6개 현에서 공법을 시범 실시하여 성종 20년인 1489년 함경도를 끝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의 조세개혁은 재위 26년 만에 실시하고 전면 시행에는 45년이란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지금도 세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한데 세종대왕께서는 공정한 조세개혁을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430년에 5개월 동안 17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 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왕조시대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조선시대 세금은 주로 토지세, 즉 곡식의 산출에 대한 세금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초기의 조세제도는 다펌 손실법이었는데 이는 관리가 직접 농지를 방문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정과 공정성 시비가 잇따랐습니다. 1427년 3월 16일 세종은 새로운 세법인 공법을 추진함에 있어 폐단을 최소화하는 방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1428년 1월 16일에 수수기의 풍년과 흉년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세를 징수하는 것을 논하였고 1429년 11월 16일에는 세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고는 1430년 3월 5일에 중앙정부 6조는 물론이고 각 관사와 도성안의 전 현직 관리, 각 도의 감사,
수령 및 관리부터 여염집의 세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묻도록 하라고 지시해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을 한 결과 전국에서 공법 시행을 찬성한 백성이 98,657명이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74,1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찬성률이 57%였는데도 세종대왕은 왜 조세개혁 법안을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재검토를 지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찬반 의견이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전국 8도 중 경기, 경상, 전라도 3개도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런 반면에 함길도,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 강원도 5개도는 반대가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전답은 기름지고 척박한 것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데 황해도, 강원도 같은 산간의 전답과 경기도, 전라도의 평야의 전답은 수확량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금을 똑같이 징수하겠다는 법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 법안이 오히려 각 지역별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이에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농작물이 잘 되고 못된 것을 다펌할 때에 공정성을 잃는 것이 잠언 많았고 또 간사한 아전들이 잔꾀를 부려서 부유한 자를 편리하게 하고 비난한 자를 괴롭히고 있어서 내 심히 우려하고 있노라. 각 도의 보고가 모두 도착하거든 그 공법의 편의 여부와 다펌 폐해, 시정 방안 등을 백관들이 수기하여 아뢰도록 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도 세법을 만드는 과정에 피해를 보는 백성이 없어야 하고 또 공평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세밀하게 도입을 하였는데 현재는 급격히 사회가 변하는 이유도 있지만 너무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국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 세계는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세계 각국은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중동 국가들처럼 땅의 힘을 받아서 넘치는 지하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사람의 힘으로 일어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국토를 물려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 개발을 위한 자연 자원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전 세계 10대 부국으로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저력은 해외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유대인이나 중국 화상도 혀를 내두를 만큼 세계 각국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교육열이 높아 학업은 물론이고 각종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두가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건국 70년 만에 거둔 눈부신 성과입니다. 이렇듯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변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전 세계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현대사에서 개인의 활약상이나 국가적 위상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향상된 그런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급격한 성장의 후유증을 지혜롭게 감싸 안으며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공만 쫓아다니면 동네 축구고 위치 선정을 잘해야 비로소 프로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큰 꿈을 꾸고 또 위치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전통적 강대국이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경제적 선도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대한국인세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국인세가 한국을 세계 리더 국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 실업 등 한국 경제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국인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서 번 돈을 다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70%는 그 소득이 생긴 그 나라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영국의 토트넘 소속의 축구선수 손흥민의 연봉은 2021년 7월 기준 166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광고를 포함해 그의 총수익을 연간 1,0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축구선수인 손흥민은 대한민국 사람이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대한국인세법에 따라 수익의 70%인 700억을 영국에 두고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한국인세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공식적이지도 않고 강제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살리고 또 세계 경제를 선순환의 고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선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영국에서 번 돈을 영국에서 쓰느냐 한국에 갖고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한국은 국배 손실을 염려할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이 방식은 양 국가를 위해서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000억 중 300억 원만 한국에 갖고 와도 손흥민이 한국에서 평생 효도하며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이 700억을 영국에서 쓰겠다고 결심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영국 국민들이 봤을 때 국부 유출 등 트집 잡을 가장 큰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한국 국적 선수인데도 영국에서 벌었으니 70%를 영국에서 쓰겠다.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그저 한국 스타들을 선망하고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제적 존경을 받아야 혐오와 비난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국에서 이 700억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꼭 교육, 연구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에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기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구교실이 됐든 인성교육원이 됐든 교육 관련 사업에 써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 후손들의 실력을 갖추고 기르는 것에 투자하겠다는데 이를 비난할 영국인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700억 원이란 돈은 4대 3대 3의 비율로 나눠서 조화롭게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 돈을 무작정 기부하라거나 빨리 다 써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먼저 확실히 해 둡니다. 700억 원 중 40%인 280억 원은 영국 현지의 금전적으로 어려운 어린 인재들이나 비전과 실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업가, 예술가, 학자 등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 30%인 210억 원은 영국과 한국 간의 교류나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써야 합니다. 두 나라가 지속적으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어디라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인 210억 원은 영국이 과거 식민지로 삼았거나 역사적으로 아픔을 주었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나간 쓰라린 과거를 서로 보듬어 안고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한국인세에 의한 700억 원의 그런 사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돈은 사라지지 않고 선순환이 돼서 화수분처럼 계속 솟아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른 사례를 통해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국인세는 국가나 기업 단위로도 또 개인 단위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 기업이 참여할수록 정재계 유명 인사나 스포츠, 문학의 스타가 참여할수록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국인세 시스템을 세계 각국에서 활용하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추진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하고 그들이 세계인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대한국인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볼 때 받는 입장이 아니라 베푸는 어른의 입장에서 서자는 그런 정책입니다.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영의 지혜를 전파함으로써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리더 국가가 되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만 우선 하지 않고 먼저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니 당연히 국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덕적 명분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서면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써 억지로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아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앞장서서 창조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력의 총합은 인류 전체가 굶주리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에 충분합니다. 오히려 성장이 극에 달할수록 양극화와 자본순환의 부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국인세를 적용하면 인류 상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인이 나아갈 길을 리드하면서 탄탄한 경제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남북 통일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계속 올라가고 또 세계 각국에서 스타가 양산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제 여론이 조성됩니다. 이는 당연히 외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은 남북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주변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과 남북의 외교적 역학관계가 모두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한 고차 방정식입니다. 통일 정책에 있어서 대한국인세로 인류 공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개성공단을 만드는 것보다 더 훨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금원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대한국인세는 크게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끼리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경쟁하다 보면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인으로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싸우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몇 년 사이에 부쩍 늘어난 탓도 크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국인세를 선진국에서 현실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국인세 적용을 전제로 정밀하게 기획하면 해외 시장에서 기업 간의 쓸데없는 소모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한국 기업들이 각 분야별로 기업 진단을 만들어서 미국 본토의 한복판에 대규모 한국 공단을 만들어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투자한다고 하면 광활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미국 입장에선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운영진과 기술 제공은 우리가 하고 노동자 고용은 미국 현지인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단의 수익 중 70%는 미국에 놓고 미국 시장에 재투자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30%만 한국에 갖고 들어온다는 그런 점은 손흥민처럼 개인이 실천하는 그런 대한국인세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따로 세금을 매기기 미안할 그런 지경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국부의 손실일 것 같지만 보다 넓은 시야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도 내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국 공단 설립 과정에서 꼭 받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노동법은 한국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직원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 내용도 전적으로 한국 측에 일임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노동법 운영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만큼 누더기 법안이 누적돼서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제대로 일하지도 않으면서도 불합리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법이 미국의 법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공단에 투자하고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그 나라에 재투자하는 그런 만큼 이 정도 권한은 확보하고 부딪혀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서 평균적 교육 수준이나 교양이 부족한 해외 노동자들의 교육에 대한 그런 전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해외 진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 대한국인세를 개발도상국에 도입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도입하는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테스트 베드로 삼을 만한 나라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가장 적당한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과 소련 시절 지어진 대규모 중공업단지, 또 제철소, 탄광 등 경제 개발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슬라브 3국 중에서 발전 속도가 많이 뒤처져 있는 편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여러 복잡한 원인 분석이 뒤따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푸틴의 일방적 폭거라는 점만큼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대전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우리나라도 적극적 지원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국제 정세와는 적잖이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받았던 도움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힘의 논리에 따른 국제 질서의 냉정함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기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 일본이 그랬듯이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벌여서는 곤란합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첫 사업비는 차관 형식으로 우리나라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진정성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기 퇴직한 실업자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을 통해 빠른 재기를 원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일으켜 경험 많은 전후 1세대, 즉 50, 60세대가 진출해야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주변 진출 사업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업 초기에 진출에 고생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정 부분 우크라이나 시장을 확보하고 수익의 70%를 우크라이나에 놓고 경제를 순환시키고 30%만 우리나라로 들여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에 참전한 나라들도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파병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 대한국인세 시스템은 이해도에 따라 처음에는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 효과도 초기에는 미미할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국인세가 전할 선한 영향력에는 나비 효과와 같은 파급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만 제대로 실행되어도 그 힘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부정적 전염병이지만 대한국인세는 긍정적 전염병입니다. 대한국인세야말로 켜켜이 쌓인 인류의 문제를 일교에 해결할 백신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활과 함께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세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